안녕하십니까. 자, 물관리사 보관화용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관화용론은 OT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장에 보관물리론 나와 있습니다. 보관물리론에 대해서 보관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 보겠습니다. 먼저 보관의 역할과 기능 나와 있는데 보관. 원래 우리가 보관이라고 할 때는 보존 관리의 약자입니다. 보존 관리. 그래서 원래 보관이라고 할 때 저장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죠. 창고에 저장한다 해가지고 스토리지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 전보다는 보존 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상품을 갖다 보존하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 보존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창출되는 효용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매번 나옵니다. 우리가 보관을 통해서 창출되는 효용은 뭐죠? 바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합니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나와요. 물론 이제 이와 함께 대비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물류 기능 중에 하나가 운송이 있는데 우리가 운송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죠. 운송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또는 장소적 효용이라고도 하고 지리적 간격을 극복한다 또는 공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런 말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주로 이 장소적 효용이라는 말이 많이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가 운송의 경우에는 장소적 효용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중에도 보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운송 중에도 보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장소적 효용과 함께 동시에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운송 중에 보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효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 시간적 간격을 극복한다 이런 말들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가지고 적시에 원료라든가 부품을 공급해가지고 생산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생산을 갖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수요에 맞게 출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바로 보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의 개념을 갖다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여러 가지 보관 중에도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죠. 보관 중에 이루어지는 작업. 근데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피킹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피킹한 다음에 또 분류해야죠. 분류해가지고 배송하기 전에 검품 그리고 또 출고도 하고 배송 작업을 갖다가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세세한 작업들은 하역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관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고 운송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는 것처럼 보관의 앞뒤에도 피킹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하역 작업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하고 내용 보시고 다음에 보관의 기능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게 가장 핵심적 기능이죠.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보관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보관은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즉시 고객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 기능을 한다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특별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관이라고 하는 건 운송과 배송 중에도 또 보관이 있잖아요. 엄밀하게 이제 수송과 배송 간의 유난히 역할을 갖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수송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물류 창고까지 갈 때 이거 우리가 수송이라고 하잖아요. 수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류 창고에서 물건이 나와가지고 고객 소비자한테까지 갈 때 이걸 우리가 배송이라고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수송과 배송을 별도로 구분해요. 가지고 수송과 배송 다 합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운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합쳐가지고 운송. 물론 영어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로 구분하게 되면 운송도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에 수송도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반면에 배송이라고 할 땐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보통 이제 국내에서 얘기할 때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물류창고 또는 물류센터까지 옮길 때 이걸 수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류창고에서 나와가지고 소비자한테까지 갈 때 배송이라고 해서 이걸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되게 구분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말은 자, 수송과 배송간. 왜냐하면 수송하고 배송 사이에 물류창고에서 보관하잖아요. 물류창고에서 보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수송과 배송을 갖다 연결하는 그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갖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서 수송되어 온 물건들은 포장 단위가 매우 크단 말이에요. 포장 단위가 매우 크다 해가지고 대량 로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위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로트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죠. 이게 바로 또 보관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송과 배송 간의 윤활유 역할을 갖다 하면서 대량의 포장을 갖다가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배송하는 이런 중간 역할을 갖다 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생산과 판매 간에 여기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산과 판매 간에 완충 기능을 한다는 것도 역시 같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 중에 여러 가지 유통 가공이 이루어져요. 유통 가공의 대표적인 형태가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라벨링하고 고객이 원하는 사이즈로, 이것이 바로 이제 유통 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 중에 검사라든가 집산, 분류, 조합 등등 이런 기능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 가공도 하게 되고, 또 제품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관리가 보관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관이라고 하는 게 공장하고 소비자의 중간 지점에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이 보관 중에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관의 기능은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뭐 별거 아닌 내용들이죠. 근데도 처음에는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실 내용은 보관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죠, 늘. 보관의 경우에도 원칙 해가지고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매번 나옵니다. 물론 이게 보관의 원칙이 있고, 우리가 뒤에 가면 보관 하역론이니까 또 하역 합리화의 원칙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함께 다루는 것이 포장을 함께 다루는데, 포장은 물류관리론에서도 나오고 보관 하역론 두 군데서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포장 합리화의 원칙에 대해서 또 보셔야 됩니다. 셋 다 잘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관의 원칙 해가지고 10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뭐 10가지 하나하나 잘 나옵니다. 크게 10가지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 보관의 원칙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와요. 가지고 다른 데 나오는 원칙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문제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관의 원칙 정리해 보게 되면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 높이 쌓기의 원칙, 선입 선출의 원칙,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 중량 특성의 원칙, 형상 특성의 원칙, 거기다가 위치 표시의 원칙과 명료성의 원칙, 또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해가지고 10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 먼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 있는데, 대개 우리가 렉 창고 보게 되면 여기 통로가 있으면 통로 양옆으로다가 물품이 보관되는 거예요. 여기도 렉이 있고, 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에서 마주보게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제 지게차가 들어가서 여기서도 작업하고 여기서도 작업하고 양쪽으로 작업이 다 가능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 해가지고 물품의 입고와 출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입고와 출고를 갖다 용이하게 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통로를 마주보고 보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창고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매장에서도 디스플레이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매장 들어가면 매장 선반이 있고 여기도 선반이 있죠. 여기 내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물건도 피킹하고 여기 있는 물건도 피킹하고 양쪽에 있는 걸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피킹해가지고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설계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창고를 설계할 때도, 보관을 위한 창고를 설계할 때도 통로를 갖다 마주보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높이 쌓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그 창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수평적으로 다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수직적으로 위에 있는 공간도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높이 쌓아야죠. 높이 쌓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 높이 쌓는다 해가지고 고적의 원칙이라고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적의 원칙.
또 고적 해가지고 그냥 한자로 써준 다음에 고적의 원칙 해가지고 예전에 초창기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나왔던 교과서에서는 다 이걸 일본어 책을 갖다가 일본 책을 갖다 많이 참고해가지고 고적 높이 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한자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따라서 높이 쌓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쌓게 되면 용적 효율을 갖다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 공간을 갖다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선입 선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먼저 들어온 물건을 갖다 먼저 내보낸다는 거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유행이 지나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내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다가 first in, first out 해가지고 P4라고 합니다. FIFO라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보관한, 먼저 입고된 물건을 먼저 출고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선입선출의 원칙이 중요한 상품, 가로 안에 나와 있죠. 그거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입선출의 원칙이 중요한 상품의 형식 변경이 잦은. 자, 형식 변경이 잦다고 하면 결국 뭐예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전 디자인은 안 팔리겠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상품의 형식 변경이 잦은 상품, 선입선출해야 돼요. 또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상품도 빨리 내보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손이나 감모 또 변질되기 쉬운 이런 상품들, 이거는 뭐 들어오자마자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선입 선출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그 특성, 상품의 특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입 선출의 원칙이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회전이라는 말, 우리가 회전율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회전율. 자, 들어온 물건이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입고된 물건이 얼마나 빨리 출고되느냐에 따라서 보관 위치를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들어온 물건이지만 되게 창고에 오래 머무를 상품들, 이런 것들은 안쪽에다가 보관해야죠. 반면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나갈 물건들은 입구 가까운 곳에 보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회전율을 고려해가지고 보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갖다가 상품의 회전 정도에 따라 정하라는 얘기예요. 회전 정도에 따라. 그래서 입출하 빈도가 높은 사람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보관하고 입출하 빈도가 낮은 이런 상품은 안쪽에 보관하라 이거죠. 이걸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상품은 같은 곳에 보관해야죠. 같은 장소에다 보관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상품들은 가까운 곳에 보관하라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품종은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품은 근처 가까운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 다음에 중량 특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중량을 고려하는 거예요. 중량을 고려해가지고 높낮이를 갖다가 보관 장소의 높낮이를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적 무게가 적게 나가는 물건들은 높은 데다가 보관해도 되죠. 그렇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아래에다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작업자의 허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요. 허리를 중심으로 파악해가지고 중량물은 허리 아래 보관하고 경량물은 허리보다 위에 보관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중량 특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형상 특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형상에 따라 보관 방법을 변경하라 이겁니다. 가지고 형상 특성에 맞게 보관하라는 겁니다. 근데 표준화된 포장도 표준화된 이런 것들은 렉에 보관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이런 제품들은 그냥 바닥에다가 평치라고 하죠. 바닥에다가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상 특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관하는 상품의 형상에 따라 보관 방법을 정하라 이것이죠. 다음에 위치 표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창고의 경우, 창고가 매우 큰 경우에는 선반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선반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럼 당연히 물건을 피킹할 때 피커가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선반마다 번호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선반에 어떤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지 표시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작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표시의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보관품의 장소와 선반 번호 등의 위치를 갖다가 표시하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이 상품을 피킹하는 피커의 업무가 효율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표시의 원칙. 이건 또 이제 명료성의 원칙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명료성의 원칙 해가지고 이거는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관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하라 이겁니다. 눈에 보이게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보관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표시의 원칙과 명료성의 원칙 항상 엮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제일 많이 나오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관련된 품목을 한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라 이겁니다. 관련이 있는 물건들을 앞에서 봤던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과도 관련되는 건데, 동일한 품목은 동일한 장소 뭐 이런 얘기고, 반면에 여기서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은 뭔가 관련이 있는 품목. 근데 피킹할 때 함께 피킹하는 품목, 함께 피킹하는 이런 품목들은 대개 뭐예요? 한 장소에 모아서 아니면 또 가까운 곳에 모아서 보관하라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작업이 용이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보관의 원칙 나오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언제든지 또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 늘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그 보관 물품의 흐름 방식이 나와 있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보관 물품의 흐름 방식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렉에 물건을 갖다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한 다음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작업한 다음에 반대로 빠져나온다. 반대 방향에도 출입구가 있어갖고 빠져나간다. 그럼 뭐죠?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니까 뭐 이건 원웨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가 막혀 있다.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업한 다음에 다시 돌아 나와야죠. 들어가서 작업한 다음에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유턴이라고 하는 거죠.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원웨이 방식과 유턴 방식 해가지고 그림도 나와 있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가 있고 출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쭉 빠져나가면 원웨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경우라면 유턴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흔히 언급되는 것이고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겁니다. 이게. 다음에 거기 보관 방식의 최근 추세 해가지고 참고 플러스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최근 추세. 원래 우리가 보관이건 기타 뭐 물류관리론 이런 데서도 물류의 최근 추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관 방식의 최근 추세가 나온 겁니다. 과거에는 물류 창고라고 하는 게 단순한 보관 역할을 주로 했어요. 보관 역할을 주로 했지만 지금은 물류 창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통 지원 기능이 중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 창고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관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유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관 중심에서 지금은 유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유통이 강조가 되는 경우가 뭐예요? 크로스토킹 있죠. 자, 창고에 물건이 들어갔지만 보관하지 않고 도크에 내려놓은 물건이 곧바로 여기서 분류돼가지고 배송되는 거예요. 도크를 갖다 건너뛴다는 거죠. 창고에 도크를 갖다가 건너뛴다 해가지고 크로스토킹이라는 게 바로 창고 역할은 극단적으로 보관이 없죠. 곧바로 배송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창고에서 오래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추세는 뭐예요? 바로 유통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유통 창고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 배송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하니까 당연히 유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새겨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수요 변동폭이 큰 상품이 있다. 자, 수요 변동폭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뭐예요? 안전재고를 많이 보유해야죠. 언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할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재고 구할 때도 수요의 표준 편차가 포함되잖아요. 자, 뒤에 가면 이제 보실 내용이고 다른 과목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안전재고 구할 때 안전재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안전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계수는 이제 바로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요. 이건 근데 최고 경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율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율에 따라 결정된다. 근데 고객 서비스율이 만약에 최고 경영자가 우리는 고객 서비스율을 95%로 하겠다. 고객이 100개 주문하면 결품 5개 정도 결품은 허용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품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되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율을 100%로 하는 게 이게 능사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95%로 한다. 그러면 안전계수는 이때 1.645가 돼요. 1.645 이렇게 됩니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정계수, 이제 통계에서 나오는 그 수치입니다. 안정계수에다가 시그마 곱해요. 자, 시그마가 수요의 표준 편차입니다. 수요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리드 타임 LT, 루트 리드 타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전제곱 구하는 거예요. 안전제곱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재주문점 구할 때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수요 변동폭이 매우 크다 그러면 당연히 자, 수요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커지겠죠. 시그마가 커지게 되면 안전제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조달 기간이 길어져도 안전제고는 늘어나는 거예요. 또 고객 서비스율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안전제고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전제고에 포함되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용어 나온 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계수 곱하기 수요의 표준 편차 곱하기 루트 리드 타임이에요. 그만큼 이제 안전제고 당연히 수요 변동폭이 큰 물품이다 그러면 안전제고를 갖다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정보 시스템, 지금 이제 모든 물류활동에 정보 시스템이 다 도입되고 있습니다. 뭐 창고관리 시스템, 운송관리 시스템 등등 해가지고 물류정보 시스템의 사용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다품종 소량화, 옛날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제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원가 절감도 중요하지만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객 서비스의 개선을 갖다 이루려면 당연히 뭐예요? 다품종 소량화, 또 소량 다빈도화, 리드타임의 단축 해가지고 자,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면 자, 첫 문제 나왔을 때 다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답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보관 방식의 최근 추세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창고입니다. 창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창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창고업법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창고와 관련해 가지고 창고업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폐지가 됐어요. 창고업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그 중에 창고업에 관한 일부 내용이 자, 물류시설법에 포함됐어요. 물류시설법 뭔지 아시죠? 우리가 물류 관련 법규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그걸 약칭으로 물류시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시설법에 3-2장 해가지고 물류창고업이 들어갔어요. 여기 물류창고업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자, 물류 이 창고업법에서 여러 가지 창고도 많이 세분화하고 구분하고 해가지고 세세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현장에서 쓰는 용어로 있고 매뉴얼에 대해 있는 것이지 정식으로 법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창고업에 관한 내용이 물류시설법에 나와 있는 것 정도고 예전에 있던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창고 분류하고 있는데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창고의 일반적인 역할인데 창고가 이루어지는 것, 창고가 뭐 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것이죠. 창고라고 하는 게 바로 보관을 갖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관 중에 유통가공이 또 이루어지니까 따라서 유통가공이라는 게 보관 중에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고의 기능이나 이런데 이런 개념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창고에 대해서 별도로 이해할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보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주로 보관 창고의 성격이 강했던 거죠. 보관 창고의 성격이 강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예요? 유통 창고의 역할이 크게 증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 창고보다는 유통 창고의 역할이 보관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창고 역할 나와 있는데 뭐 별 얘기 아닙니다. 이 창고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보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창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노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점 기능을 합니다. 노드의 기능. 자, 노드는 보통 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의 기능을 한다는 거. 우리가 화물운송론 공부하다 보면 운송의 3요소라고 나오죠. 화물운송론에서 운송의 3요소가 나옵니다. 운송의 3요소 해가지고 자, 노드가 있고 노드가 있다. 그럼 노드와 노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노드와 노드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든지 아니면 철로로 연결되어 있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나 철로, 이건 뭐라 그래요? 링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링크를 갖다 왔다 갔다 하는 화물자동차, 기차, 철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드라고 하는 거죠. 운송수단입니다. 모드. 모드라고 하는 운송수단, 링크라고 하는 연결점, 연결망 얘기하는 거죠. 경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드는 거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송의 3요소 중에서 바로 거점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바로 창고입니다. 거점 역할을 갖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와 노드를 갖다 이어주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링크와 노드에서 이제 노드 역할입니다. 그래서 노드하고 링크하고 노드 나왔는데, 뭐 이 개념은 또 운송에서는 자주 나와요. 이게 운송의 3요소가 뭐냐 해가지고 설명 포함해가지고 아주 가장 초보적인 내용인데 잘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거점을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물류센터도 있고, 물류센터,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게 다 거점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점에서 보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창고의 기능 나와 있는데, 창고의 기능은 결국 뭐 이게 보관의 기능이죠. 똑같습니다. 창고의 기능이 곧 보관의 기능이죠.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로 보관이니까 창고의 기능을 보관의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고의 기능 해가지고 첫 번째 보관 기능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품질의 특성이라든가 영업 전력에 따라서 보관하는 이러한 기능.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생산돼 가지고 한꺼번에 출하가 되는 제품은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보관해야죠.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거, 가을에 과일이 나오지만 주로 많이 소비되는 시기가 겨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보관했다가 내놔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품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 보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고입니다. 보관 중에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죠. 보관 중에 재고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고의 기능으로서 재고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재고를 갖다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배송을 연계시키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링크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이게 역할하는 게 바로 노드 아닙니까? 노드,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고의 기능 해가지고 수배송의 연계 기능. 그 다음에 보관 중에, 창고에서 보관 중에 유통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유통 가공. 그래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다시 라벨을 갖다 다시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유통 가공의 핵심되는 건데, 이게 바로 창고에서 보관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물류비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물류비의 절감 기능 해가지고 물류비 관리 기능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물류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일정 기간 보관함으로써 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물류 환경 변화 중요한 특징이 다품종 소량, 그리고 뭐 경박 단소화, 어려운 한자 써놨네요. 한자 안 쓰는 추세인데 이렇게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그 다음에 짧아지고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 구매 단위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소량 다빈도화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량, 다품종 소량 개념. 그래서 소량 주문 다빈도 배송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창고가 필요하고, 또 물류의 빠른 유통에 대한 대응도 역시 창고가 있음으로써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이라고 하는 게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의 기능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그 창고 기능의 개선 방법 나왔는데 이거 별로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는데 뭘 구분하는 거냐?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을 갖다 구분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선 방법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하드웨어 뭔지 아시잖아요. 장비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 아니에요. 이걸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고,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저장 중심형 창고 해가지고 나와 있고, 집배송 중심 창고 해가지고 그 개선 방법 나와 있는데 따로 내용 보실 건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상식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 차이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봐도 돼요. 근데 거기 하드웨어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만약에 보관 저장 기능이다 해가지고 하드웨어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높은 선반을 사용한다. 선반은 하드웨어죠. 적층식 선반을 사용한다. 선반을 여러 층으로 겹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적층식 선반인데 이것도 하드웨어죠. 자, 통로를 갖다 없앤다. 통로도 하드웨어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장력, 하이스택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용한다고 했는데 하이스택, 렉이에요. 이것도 다 하드웨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로 면적을 따진다든가 공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하는 이런 내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셔도 합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창고 기능의 개선 방법 나왔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지나가시고 문제가 나와도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창고에 관해서 이런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창고의 분류가 나옵니다. 이제 요새 필요 없어요. 옛날 교과서에는 나오던 건데 지금은 뭐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뭐 명칭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첫 번째는 명칭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뭐 영업창고, 공공창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옛날 초창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업창고는 글자 그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업이죠. 창고업자의 창고가 바로 영업창고죠. 그 다음에 근데 공공창고, 공공창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공공, 예컨대 정부가 수매한 농산물, 농민에게 수매한 농산물을 갖다 보관하기 위한 이런 창고, 이런 것들은 공공창고죠. 창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창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정부의 공익 목적으로 물자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보관하는 창고, 이런 걸 우리가 공공창고 또는 공익창고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개 뭐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도 다 공익창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뭐 구분하긴 하는데 뭐 볼 거 없습니다. 따로 일부러 구분해보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보관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창고 해가지고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온도 조절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창고. 이게 바로 가장 재래식 창고죠. 그래갖고 보통 창고. 그 다음에 뭐 냉동, 냉장 창고가 있는데 이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창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거기 뭐 C1급, F급을 향한 전혀 볼 거 없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야적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창고인데 뭐예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땅 위에 그냥 쌓아놓는 겁니다. 이런 걸 야적이라고 하는 거죠. 야적 창고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없이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항만구역이나 이런 데서 항만구역 안에 컨테이너가 너무 꽉 찼다. 이럴 때는 뭐예요? 항만구역에서 좀 벗어난 구역에다가 컨테이너 대포해가지고 컨테이너 쌓아놓기도 하고 이러죠. 비 맞아도 되는, 비를 맞아도 되는 이런 화물, 이런 거 보관할 때 야적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야적 창고는 그런 것이고 수면 창고라는 게 있죠. 수면 창고는 우리가 항만운송사업법 공부하실 겁니다. 물류관련법규에서 항만운송사업법 공부하실 텐데 거기서 수면 목재 저장소라는 게 나와요. 수면 목재 저장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수면 창고예요. 자, 목재 수입한 원목입니다. 자, 수입한 원목인데 이걸 갖다 이제 목재로 만든 다음에 또 가구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입한 목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벌레도 있죠. 목재 안에 홈을 파가지고 벌레도 서식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진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물속에 담가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말려서 목재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수면 목재 저장소에다가 저장하죠. 가지고 이거 갖다 우리가 수면 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원목 같은 거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 용어나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창고의 구조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그 창고의 구조에 따른 분류 요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런 설비도 없는 이런 창고, 재래식이죠. 재래식 창고라고도 하고 또 이것 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나왔었지만 보통 창고라고 합니다. 재래식 창고 또는 보통 창고. 그다음에 이 재래식 창고에다가 뭐 천장에다가 예컨대 레일을 달고 거기다가 장비를 좀 설치하는 거예요. 렉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재래식 창고에다가 조금 설비를 가할 때 이거 갖다가 기계식 창고라고 하는 거죠. 기계화 창고. 그다가 오늘날의 창고는 뭐예요? 오늘날에도 저쪽 서울 외곽이나 이런데 물품 창고가 많죠. 물류 창고가 대부분 다 뭐예요? 입체 자동화 창고입니다. 창고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전부 다 뭐예요? 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완전한 입체 자동화 창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보통 자동화 창고도 있고 한 단계 더 나간 게 입체 자동화 창고 해가지고 또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첨단화돼 가는 거죠. 아무런 설비도 없는 창고, 재래식 또는 보통 창고. 거기다 일부 레일을 설치한 다음에 크레인을 달아요. 크레인을 달고 렉을 설치한 이 정도가 바로 기계화 창고. 그 다음에 크레인이나 이런 거 갖다가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컴퓨터 이용한 자동 제어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자동화 창고고, 지금은 입체 자동화 창고 해가지고 창고 안에 사람이 전혀 없이 모든 게 창고 운영이나 설비가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되는 이런 창고, 이런 걸 입체 자동화 창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요. 자, 그래서 먼저 뭐 보통 창고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식 창고 얘기하는 거죠. 재래식 창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계화 창고인데 재래식 창고에다가 렉 시설 정도, 선반을 갖다 설치한 거예요. 선반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천장에 크레인을 매달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창고 정도, 이게 바로 기계화 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근래 나온 게 자동화 창고. 물론 이 자동화 창고하고 입체 자동화 창고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둘 다 자동화니까. 그래서 이건 컴퓨터에 의해서 정보 처리라든가 하역, 보관 등의 입출고 작업, 이게 다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동화 창고 또는 입체 자동화 창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 시스템이, 자, 컴퓨터에 의한 제어가 이루어지는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기계화 창고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정보 처리 시스템과 일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자동화 창고죠. 제어 방식은 온라인 방식도 있고 오프라인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또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렉의 높이에 따라서 또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별거 아니고요. 일단 자동화 창고가 이런 것이다, 컴퓨터에 의한 제어가 이루어지는 이런 창고다 하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동 창고 해가지고 뭐 이게 표가 나와 있는데 뭐 표는 볼 거 없습니다. 단지 그 표 안에, 표 위에 제목에 자동 창고 해가지고 ASRS라고 돼 있죠. ASRS라고 돼 있는데, 이 보통 자동 창고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오토매틱 스토리지,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스토리지, 리트리벌 스토리지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리트리벌 시스템. 그래서 오토매틱 스토리지 앤 리트리벌 시스템, 이게 바로 자동화 창고에 얘기할 때 ASRS라고 하는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만 한번 확인하시고, 뭐 장단점 나와 있는데 상식이에요. 볼 거 없습니다. 자, 다음엔 그 입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연안 창고, 뭐 내륙 창고, 뭐 이런 구분하는데 안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보관 창고였는데 지금은 뭐라 그랬죠? 유통 창고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관을 중심으로 했던 보관 창고였는데 지금은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 중심의 창고로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보세 창고가 있는데, 자, 보세 창고는 또 국제물류론 또 화물 운송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죠. 자, 보세 창고,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보세 창고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 창고는 자, 세금 부과,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얘기예요. 보세라는 말은 과세,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걸 과세라고 하는데, 과세를 갖다가 보류한 이런 창고예요. 근데 외국에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산 과정에 투입돼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수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갖다 잠시 보류해야죠. 나중에 완제품 만들어 가지고 수출할 때 그때 이제 세금 부과하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세 창고가 옵니다. 자, 중요한 건 보세 창고라고 할 때, 보세 창고는 누가 허가하는 거예요? 관세청장? 아닙니다. 관세청장이 아니라 보세 창고는 세관장의 허가예요. 세관장의 허가를 갖다 받아서 보세 창고 설치하는 겁니다.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관세청장 아닙니다. 자,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자,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창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를 보류한 이런 조세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보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뭐 8가지 나왔는데 볼 거 없습니다. 이거 전혀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는 참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 번째, 운영 형태에 따라
운영 형태에 의한 창고의 분류인데 자가창고하고 영업창고, 리스창고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창고는 뭐예요? 내 화물을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창고예요. 반면에 영업창고는 창고업을 목적으로 만든 창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장단점이 처음에는 무척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자가창고, 영업창고 두 가지 대비해가지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창고는 글자 그대로 뭐예요? 창고도 내가 소유하고 내 화물을 갖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자가창고의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만든 물건이 많을 때 성수기에는 창고가 가득 차지만 비수기에는 텅텅 빌 거 아닙니까? 이가 바로 자가창고의 특징이고, 반면에 영업창고는 창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고업을 위해서 보유한 창고가 바로 영업창고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의 물품을 갖다가 보관해주고 보관료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업창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장단점 나와 있는데, 장단점 뭐 처음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먼저 자가창고의 장점 한번 읽어봅시다. 자가창고는 기계에 의한 합리화. 아무래도 창고업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창고를 갖다 운영하려면 기계화해야죠. 그래서 기계화에 의한 합리화, 또 생산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계를 통한 설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알맞는 최적의 보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역 설비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죠. 내 창고니까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창고 운영의 노하우 또는 보관의 노하우도 우리 회사 내에 축적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화주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보관에 관한 노하우도 축적할 수가 있죠. 수주 및 출하가 일관화된다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또 아무래도 토지 구입한 다음에 건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수기, 비수기의 수요가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계절 변동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창고가 있습니다. 영업창고의 경우에는 필요한 공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화주 입장에서 볼 때는 내 화물 보관해야 되는데 그 전국에 있는 창고업자 다 수소문하면 빈 창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필요한 공간을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창고업자는 전문가 아니에요. 보관 전문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문가에게 전문적 관리를 갖다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비용이나 지출이 명확해진다는 거. 왜냐면 내가 물건 보관 맡긴 다음에 지급한 보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한 보관료만큼 그게 물류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및 지출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점들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단점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절대 안 틀려요.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근데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리스 창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고 공간의 일정 부분만큼을 갖다가 화주에게 보증금 받고 임대하는 거예요. 보증금도 받고 또 매월 보관료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거 빌라나 이런 거 임대에 들어가면 보증금에 월 얼마 내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창고 운영하는 거예요. 보증금에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고 운영하는 게 바로 리스 창고입니다. 이게 그 단기적 임대 영업창고는 보관 기간 동안만 빌리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반면에 자가창고는 내 거 아니에요. 그 중간쯤 위치하는 게 바로 리스 창고입니다. 그렇지만 리스 창고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증금은 일종의 고정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있다는 게 바로 자가창고와 그 다음에 영업창고의 중간쯤 되는 이런 창고다 하는 겁니다. 그 장점은 낮은 임대요금으로, 물론 보증금은 있지만 매월 내는 임대료가 영업창고보다는 적잖아요. 영업창고보다는 적기 때문에 낮은 임대요금으로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자가창고보다는 당연히 싸고요. 그래서 낮은 임대요금으로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또 단기간에 사용자가 자기 보관하는 물품에 맞게 보관 공간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운영을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화주가, 그 공간을 빌린 화주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 기간 동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 기간 동안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업창고처럼 시장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보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옮기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옮길 수 있지만 계약 기간 중에는 쉽게 옮길 수 없는 거죠. 이런 점이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창고 이렇게 보시고, 자,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동 창고가 여기 나올 게 아니죠. 자동 창고는 분류 기준이 다르죠. 그 자동 창고에 대해서는 뭐 이미 우리가 다 볼 만큼 다 봤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창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해놨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저 계산 문제 하나가 이렇게 연습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화 창고에서 단일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단일 명령은 뭐냐면 여기 렉에 가서 이제 물건을 갖다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래갖고 스테이크 크레인에다 명령을 내려요. 그럼 스테이크 크레인이 넣을 물건을 가져간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 물건을 가져간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또 물건을 꺼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또 옆으로 가서 꺼내온 물건을 갖다 함께 꺼내갖고 돌아올 때 꺼내갖고 온다. 이럴 때는 입고와 출고를 동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입고도 하고 동시에 돌아오면서 출고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중명령이라고 그래요. 이중명령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단일명령은 갖다 그냥 넣고 나서 그냥 돌아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싣고 가가지고 그냥 꺼내가지고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단일명령 시간이 짧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거의 그냥 추리하는 문제입니다.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주어진 대로 추리하는 문제. 옛날에 뭐 TV 프로그램에 뭐 문제적 남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주제를 주면은 거기에 패널 온 사람들이 뭐 계산도 해보고 별거 해갖고 답을 내잖아요.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많을 때는 한 12문제까지 나와요. 다 합쳐서. 물론 이제 12문제 중에는 공식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안전재고도 구해보고, 또 근데 재주문점 구하거나 또 경제적 주문량 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공식이 있죠. 그렇지만 공식 없이 그냥 추리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대여섯 문제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더 이상 나올 만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계산 문제 있죠. 요거 가지고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꽤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동 창고 시스템 ASRS예요. 그래서 ASRS고 여기서 운영되는 게 SR 장비라고 합니다. 스토리지 앤 리트리블 장비라고 그래요. 단일 명령과 이중 명령 처리 방식으로 수행한다. 다음의 운영 조건에서 SR 장비의 이중 명령 횟수와 그다음에 평균 가동률이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자, 주어진 조건이 뭐냐? 자, 시간당 처리해야 할 시간이 1시간이니까 60분입니다. 1시간 60분. 그래가지고 시간당 처리해야 할 반입 명령 건수, 반출 명령 건수가 각각 15건 똑같아요. 15건씩 똑같다. 근데 단일 명령은 회당 수행 시간이 2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60분이라고 하면 뭐예요? 60분이라면 30번 작업할 수 있는 거죠. 2분이니까 30번 작업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전체 작업 건수의 60%를 처리합니다. 그럼 단일 명령이 60이라면 이중 명령은 얼마란 얘기예요? 이중 명령은 40이란 얘기죠. 40%. 그래서 단일 명령이 60%라면 당연히 이중 명령은 40%란 얘기죠. 그리고 걸리는 시간은 단일 명령은 2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중 명령은 회당 수행 시간이 3분입니다. 3분. 3분이니까 60분이면 20번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2분 걸리고 요거는 3분 걸린다. 이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SR 장비의 이중 명령 횟수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이중 명령 횟수. 지금 다 해서 각각 15건이에요. 입고 15건, 출고 15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단일 명령으로 수행하는 게 몇 건이냐 이거죠. 이중 명령으로 수행하는 게 몇 건이냐 이거죠. 가지고 이중 명령 횟수를 갖다 A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A 횟수 따져보면 A는 얼마예요? 15건인데 곱하기 0.4 아닙니까? 이중 명령 횟수 해가지고 15건인데 곱하기 0.4 하게 되면 횟수는 얼마예요? 횟수는 6번이죠. 6회.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가동률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 가동률인데, 자, 이중 명령 수행 시간 보세요. 15건에 곱하기 4 곱하기 3분 걸리잖아요. 6번인데 한 번 할 때마다 몇 분 걸려? 3분 걸리잖아요.
자, 3분 걸리면은 뭐예요? 3, 6, 18, 18 걸리죠. 나오고 18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단일 명령의 수행 시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단일 명령의 수행 시간은 15건인데 15건 곱하기 0.6 아닙니까? 15건 곱하기 0.6 하게 되면, 근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2분 걸리잖아. 이거는 2분 걸리게 되면, 따라서 15건에 0.6이니까 다 해서 9건, 9건에 2분이니까 그것도 얼마? 그것도 0.6에다가 2분, 15건 곱하기 2분에다가, 이거는 이 단일 명령이니까 한 번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또 곱하기 2 해가지고 36분 걸리는 거예요. 이게 36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서 54분 걸립니다. 54분 걸리고, 54분이면 60분 중에 54분이면 가동률은 얼마? 90%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비슷하게 나온 문제가 몇 가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한 번씩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올 만한 유형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 없이 그냥 추리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한 번씩 다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쭉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특히 잘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해 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고득점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